12월 10일 날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주총을 좀 주목해야 될 거고, 기관들 진입 장세에서도 특히 대형 금융기관들이 진입하는지 여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앞으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 비축 자산으로 삼겠다 그랬는데, 실현 여부 기관들은 연말에 한 12만 달러 정도를 보고 있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내년 말에 20만 달러를 보는 전문가들의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무역기관인 코트라에서 32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해외 7개국에서 18년 근무를 했고요. 거기서 정년 퇴직하고 난 다음에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정년 퇴직을 하고 지금은 이제 자유로운 글쓰기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현재는 한마디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미국의 규제가 사실은 암호화폐의 가장 큰 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미국이 적대적 규제에서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보면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규제 일변도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나 재계에서 암호화폐를 달러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송금 능력이 탁월한 리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거를 그냥 놔두면 미국이 주도하는 스위프트 시스템에 대한 적으로, 심지어는 스위프트 시스템을 파괴시킬 정도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여러 가지 명목을 걸어서 이제 리플을 괴롭혀 왔다든가, 그 외에도 많은 암호화폐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정말 완전히 친암호화폐 정권으로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행정부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이번에 양원 선거도 같이 있었는데 입법부도 친암호화폐 의회로 탄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법을 발의하고 제정하는 입법부조차도 암호화폐를 규제하기보다는 지원하는 쪽으로 선회를 할 겁니다. 그리고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친암호화폐 의원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민주당조차도 과반수 의원들이 친암호화폐 쪽으로 선회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친암호화폐적인 법안들이 제정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원 같은 경우 이번에 435명 중에서 친암호화폐 인사가 247명이 당선됐고 반암호화폐 인사는 113명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2대 이상으로 친암호화폐 인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원 선거는 이번에 100명 중에서 4분의 1이 갈렸는데, 이 25명 중에 15명이 친암호화폐 인사, 그 다음에 10명이 반암호화폐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우선 암호화폐 생태계의 변화를 보면 이거는 더 놀랍습니다. 이렇게 정치가들이 친암호화폐 인사로 구성된 데는 이들의 개인적인 성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미국에는 암호화폐 투자자 비중이 작년 같은 경우 엄청나게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약 8천만 명 정도, 국민의 22%가 암호화폐 투자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유권자가 2억 4천만 명이니까 정확하게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심을 정치가들이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치가 길로 들었으려면 그게 대선이든 총선이든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이 있어야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생태계를 지금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대통령이든 의원이든 정치가들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는 셈입니다.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량이 극적으로 많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과거에는 사실은 중국이 암호화폐 최대 거래국이었어요. 그랬다가 자본 유출이 심해지니까 중국 정부는 강력하게 암호화폐 산업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매집으로 선회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금에서는 지금 중국한테 밀리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비트코인으로 매집을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앞으로는 중국의 금과 미국의 비트코인이 어떤 대결하는 그런 양상으로조차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 세력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의 암호화폐 시장은 사실 개인들이 이끌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기관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를 할 수 없는 환경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예를 들어서 기관이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도 비트코인을 사고 난 다음에 이거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혹은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산 다음에 이걸 보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탁 문제, 이런 문제에 걸림돌들이 있어서 기관들은 투자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올해 초에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서 이러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줬어요. 이로 인해서 이제는 기관들이 마음 놓고 들어와서 비트코인 ETF를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지키는 2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거시경제 흐름에 맞서지 마라. 또 하나는 미국 정부의 정책에 맞서지 마라가 2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정부에 맞서지 마라는 원칙은 그들이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미국 정부는 친암호화폐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관 투자가들은 거시경제 흐름만 견조하다면, 즉 한마디로 경기 침체로 빠지지만 않는다면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 것 같습니다. 이미 1분기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고 난 다음에 940여 개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ETF를 그들의 포트폴리오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간 개인 주도 장세였던 비트코인 시장에 이들이 들어와 가지고 한 30% 정도는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주도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급속도로 기관들의 매집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대형 금융기관들이 이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보여서 이 시장이 굉장히 화랑을 띨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체이널리시스라는 보고서에서 보면 북미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의 약 70%가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거래로 밝혀졌습니다. 즉 이 얘기는 개인들이 거래한 게 아니고 기관들이 거래한 걸로 추정돼 가지고, 이제는 기관들의 주도 장세가 1사분기만 해도 개인 70, 기관 30 정도의 비중이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게 역전이 돼서 개인이 한 30% 정도, 기관이 한 70% 정도 거래량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럼 완전히 이제는 기관 장세로 변했어요. 이게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기업들의 재무 전략으로서 비트코인이 투자 자산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2020년서부터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그간 주가 상승률이 정말 놀랐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한 400여 프로 되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얼마 정도 될까요? 지난 4년 동안의 상승률이 자그마치 1620%로 비트코인의 3.6배나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일본 기업의 메타플라넷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최근에 비트코인을 담기 시작했는데, 이 기업의 최근 6개월의 상승률은 1200%였어요.
이렇게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자신들의 사내 유보금을 활용해서 사들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그 주가가 하늘 끝 모를 정도로 지금 치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기업들에서 우리도 비트코인을 담자라는 이런 기세들이 피어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번 12월 10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주총이 있는데 여기 의제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현금 자산이 지금 한 760억 달러 있는데 이 중에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바꾸자라는 의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거를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더라라고 해서 오히려 주주들한테 그 안건에 반대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형편인데 반면에 주주들은 무슨 소리냐 차제에 우리도 이제는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준비를 하자 해가지고 표대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찬성하는 주주 측에서 이번에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인 마이크 세일러를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표결 전에 3분 스피치를 해달라고. 그래서 마이크 세일러는 흔쾌히 이번 스피치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점은 12월 15일 날 가상자산의 공정가치를 인정하는 새로운 재무회계 기준이 시행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업들이 비트코인 같은 걸 사가지고 과거에는 설사 산다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굉장히 난감했어요. 왜 그러냐면 샀을 때의 상가격을 장부가격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건지 시세를 인정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매도 시점에서 매도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값을 인정받아야 되는 건지 잘 몰랐는데 지난해 12월 15일 날 법이 하나 제정돼 가지고 1년 지난 12월 15일 날 이제 시행되는데 그 시행법에 의하면 공정가치를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공정가치란 뭐냐 하면 특정일 당일의 시세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세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기업들도 얼마든지 비트코인을 재무전략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회사들이 자사주의 가치를 부양할 때 과거에는 자사주를 소각했습니다. 최근에도 삼성전자가 10조 원을 들여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소각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 이러한 소각은 한 이틀 정도 반짝 상승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약효가 이틀 뿐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샀으면 훨씬 더 주가 부양에 효과적이었고 그 다음에 회사의 자산 가치도 크게 늘어나는데 과거의 소각이라는 건 10조 원어치 사서 불태워서 없애면은 그게 그대로 자산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 소각 대신에 비트코인을 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크게 지금 시장이 두 가지가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 주도 장세에서 기관 주도 장세로, 그리고 이제는 기업들이 재무 전략의 하나로서 비트코인을 사는 시대로 들어오면서 시장이 생각보다 이제 많이 변할 겁니다. 비트코인 시장의 흐름을 예측할 때 참고할 만한 주요 지표나 데이터는 무엇인가요? 최근에 아주 중요한 참고 데이터가 될 만한 게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 11월 20일 날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옵션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옵션 거래는 사실은 개인보다는 이건 기관용입니다. 이건 사실은 좀 프로들이 들어와서 이제 움직이는 시장인데 옵션 거래는 사실은 현물 거래에 대한 해치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게 또한 앞으로 향후 시세를 예측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씁니다. 즉 한마디로 기관들이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를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번에 시작된 블랙록의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 옵션 거래인 경우에 나오자마자 시장에서 엄청 인기를 끌면서 처음 몇 시간 동안에 아주 수억 달러의 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투자한 비중을 보면
대부분이 강세 포지션인 콜 옵션에 기관들이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콜 옵션하고 풋 옵션의 그 비중 차이가 콜 옵션이 82%, 그다음에 풋 옵션에 투자한 기관들은 18%에 불과해서 기관들이 압도적으로 앞으로 시장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유용한 자료가 이들이 이 옵션 거래를 통해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이 12월 20일 만기인 $65 행사 가격에 콜이 집중됐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현재 이 ETF의 가격이 $52 76센트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 달 후에 $65까지 오를 것이라고 보는 거는 이게 뭐를 뜻하냐 하면 현물 비트코인 가격이 12월 20일 날 11만 4,339달러가 돼야 이 사람이 콜 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관들은 12월 20일에 비트코인 현물 가격이 11만 4,339달러를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즉 미국 기관 투자자들은 연말 비트코인 가격이 12만 달러에 근접할 것이라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2만 달러라고는 우리 원화로 계산하면 이게 1억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의 강세장을 앞으로도 이게 지속돼서 굉장히 장세가 좋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교수님께서 추천하는 투자 전략이 있을까요? 제 투자 전략은 생각보다 아주 심플합니다. 뭐냐면 비트코인은 가격을 보고 사지 말고 가치를 보고 사자는 의미에서 적립식 투자를 권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은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하려면 아예 투자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이게 주식처럼 고점을 파악해서 팔고 저점에서 사겠다 이러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 이건 승산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고점 저점을 잘 파악할 만한 그런 능력이 애시당초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면 이건 사실 공부를 해야 되는 문제지만 비트코인의 철학과 사상, 그게 태어난 그 환경, 그리고 그 비트코인이 갖는 진정한 가치 같은 걸 이해해야 확신이 서야 장기 투자가 사실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립식 장기 투자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한번 사면 매도 시점을 묻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능하면 끝까지 들고 가세요. 그만큼 비트코인은 가치가 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 관련된 호재 혹은 악재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비트코인에 관한 호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10일 날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주총을 좀 주목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는 기관들 진입장세에서도 특히 대형 금융기관들이 진입하는지 여부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앞으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 비축 자산으로 삼겠다 그랬는데 그 실현 여부, 상원의원께서 그 법안을 발의해 뒀는데 그런 것들이 진행 여부 등을 좀 살펴봐 가지고 앞으로는 생각보다는 호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트럼프가 임명하는 강요들이 대부분 친암호화폐 인사들로 구성이 되고 앞으로는 SEC나 상품거래위원회도 친암호화폐 인사들이 발탁될 것으로 보여서 나오는 뉴스마다 조그만 영향력이라도 좋은 호재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재라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앞으로 트럼프가 들었으면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거를 트럼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물가도 비싸지고 그로 인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나 시중금리도 올라갈 것으로 보여서 이게 사실은 자산시장에는 큰 걸림돌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악재는 우리가 지금 이러한 현상이 트럼프로 인해서 발생했다라고 생각들 하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과거처럼 또 트럼프의 암살 시도가 있다거나 암살당한다 그러면 정말 시장에 한 번쯤은 크게 꼬꾸라질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후에 비트코인 시장은 다시 반등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사람들이 바꿔가는 게 아니라 투자자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큼 생태계가 튼튼해지고 커진 만큼 지속되는 악재로서는 작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수가 있다면 경기 침체 진입 여부가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들이닥치면 사실은 자산 시장 전반이 압박을 받고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도 같이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다른 자산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은 연말까지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저는 사실은 가격 예측 능력이 없고요.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빌리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비트코인 현물 ETF의 옵션 거래가 진행에 대해서 기관들이 가장 많은 베팅을 한 게 연말에 12만 달러 근접하는 그러한 옵션 거래가 가장 많기 때문에 기관들은 연말에 한 12만 달러 정도를 보고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 같은 경우에 거기에 수석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한 10만 달러, 내년에는 한 20만 달러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까지 한 12만 5천 달러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내년 말에 20만 달러를 보는 전문가들의 숫자가 가장 많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지 1년 가까이 되었는데 기관 자금 유입 현황과 전망은 어떤가요? 기관 자금 유입 현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분기 같은 경우는 940여 개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ETF를 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숫자가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미국 기관 투자자 수의 한 9% 정도뿐이 안 됩니다. 미국에는 기관 투자 기관이 한 10,000개가 넘어요. 그리고 1분기만 하더라도 기관 투자 자금의 비중이 한 30%였는데 현재는 50% 이상 한 70% 정도의 자금이 기관 투자 자금으로 이제 추정되고 있고,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즉 11월 24일 기준으로 순유입액이 비트코인 ETF에 308억 달러가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죠. 지금 밑에 보이는 그래프가 이게 매일 진행되는 비트코인의 유입 유출량인데 지난 3월 달에 초반부에 강세를 보였다가 아시다시피 7, 8개월 횡보세를 보였어요. 그러다 최근 들어와서 비트코인의 자금 유입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강세장을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향후 전망으로 보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러한 강세장이 지속될 것이라는데 의견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개인 주도 장세가 아닌 기관 주도 장세로 넘어갔다는 점하고, 또 하나는 앞으로 대형 금융기관들의 진입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향후 전망도 당분간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봅니다. 캐시우드 같은 분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2030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6년 후에 기본 시나리오를 65만 달러 정도로 봤어요. 즉 우리 돈으로 9억 원 정도 하고, 강세 시나리오는 100만 달러 내지 150만 달러를 받습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높게 바라보고 있고, 마이크 세일러는 2045년까지 비트코인이 1,300만 달러를 갈 거다. 즉 앞으로 연평균 3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에 대한 신간이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책인가요? 이 책은 한마디로 비트코인 확신범들을 양산하기 위해서 제가 쓴 책입니다.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확신이 서야 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고점에 팔고 싶고 불안 요소를 느껴서 포모와 포드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믿는다면
그리고 물론 등락은 있지만 꾸준히 우상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립식 장기 투자를 권하고, 그리고 이 책은 어떤 식으로 이거를 독자들한테 이해를 시키냐면 화폐의 어떤 역사적 흐름을 추적을 해서 과거의 기축통화의 붕괴 패턴, 그리고 신용화폐가 갖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 이런 걸 통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어떤 의미에서 통화혁명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설명드리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환경 속에서 탄생했는지, 그리고 그것의 탄생 비화를 좀 추적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의 철학과 사상, 비트코인이 갖는 진정한 가치, 그리고 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쓰면서 제가 서문의 일부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비트코인 논쟁과 흐름에 대해 가급적 어려운 전문 용어를 쓰지 않고 독자가 화폐의 통사적 흐름 속에 아래 질문들을 쫓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과 디지털 화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우리는 왜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경제학자들은 왜 세계화폐를 염원했는가? 신용화폐는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소득 불평등 심화와 부의 편중은 왜 가속화되는가? 비트코인이 탄생한 시대적 배경은 뭔가? 비트코인의 철학과 사상은 무엇인가? 비트코인 가격은 왜 오르는가? 등을 이렇게 쫓아가면서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논리적 사고 과정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혼란이 거쳐지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를 확신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투자의 관점에서 확신이 서야 장기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책을 썼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투자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비트코인 사이클은 어땠고 지금 그 사이클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일까요? 비트코인은 반감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4년 주기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크립토콘트의 분석가 악셀 애들러에 의하면 현재 비트코인 사이클은 8단계 중에 3단계인 오렌지 단계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이 단계가 비트코인 가격을 그 4년 주기 단순 이동평균과의 비율을 기준으로 산출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옆에 보이는 이 그래프가 그 비트코인 반감기의 사이클입니다. 지금 오렌지 단계는 4년 이동평균 대비 2배에서 2배 반 사이에 위치하는 구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이클이 초중반 강세장에 해당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강세장 갈 길이 훨씬 더 많이 남은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시장이 아직 과열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훨씬 더 장기 레이스를 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상승 사이클은 이제 8분의 3 정도의 위치에 와가지고 갈 길이 좀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크립토콘트의 주경 대표 같은 경우에는 또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아직 갈 길이 이제 멀다고 분석을 하면서 현재 상승세가 2017년 3분기하고 2020년 2분기 상황과 유사하다고 그랬습니다. 비트코인이 당시 1만 달러를 돌파하려는 시점과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를 하면서 이번 상승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제시했는데, 2020년 패턴을 따를 경우에 최대 목표가는 26만 2천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예상했고, 2017년 강세장을 반복할 경우에는 훨씬 더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대 115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어떤 장기적인 강력한 상승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번 상승세가 강세장의 중간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현재 중요한 것은 과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최근 고조되는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비트코인의 중요성과 역할은 무엇인가요? 비트코인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몰수 불가 통화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건 주로 이제 전쟁 같은 걸 의미하는데 보통 전쟁이 나면 일단 정부가 은행 예금 인출을 동결시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일시적으로 확 몰려서 인출을 함으로써 은행이 붕괴되는 걸 막고 그다음에 국가 밖으로 즉 국경 밖으로 탈출을 시도할 경우에도 너무 과도한 현금을 갖고 나가지 못하게 그리고 금괴되거나 귀중품들을 나라 밖으로 자본 유출을 시키지 못하게 보통 막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정부나 은행이 자금 인출을 막을 수 없는 한마디로 전자지급화에서 전자지갑으로 은행을 거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해외로 나가서 자기의 전자지갑을 다시 열면 되고 그리고 국내와 해외 간에도 손쉽게 전자지갑으로 서로 비트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경 이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특히 돈 많은 부호일수록 이것의 가치를 굉장히 줍니다. 그래서 부호들은 항상 유사시에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때문에 부호들일수록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현상이 강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왜 비트코인이 기존의 화폐를 뛰어넘는 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앞으로는 통화시장이 춘추 전국시장이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의 지폐들 달러, 유로와 엔화 할 것 없이 이런 지폐들은 앞으로는 사라질 거예요. 지폐 사용 비중이 줄면서 어차피 디지털 화폐로 넘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 그리고 기존의 법정 통화들이 서로 경쟁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일부는 협력하고 융합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들 통화들이 각축을 벌이는 춘추 전국 시대가 이제 도래할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유일하게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는 통화가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다른 통화에 비해서 강해질 수뿐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지난 10여 년 동안 달러 같은 경우는 자그마치 보는 통화 발행액이 10배나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가 이제 시석된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발행 수량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없는 화폐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는 건 스스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화폐에 비해서 다른 화폐들이 너무 돈을 많이 찍어내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거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은 국경 간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다른 통화에 비해서 세계 화폐와 같은 그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다른 화폐들은 대부분 자국 내에서 자본 유출이 안 되게 꼭꼭 묶어 놓는 성격이 있는가 하면 또 달러 같은 경우는 물론 자유롭게 자본의 이동이 되지만 이거는 인플레이션이나 발행 양의 증대로 인해서 이제 가치가 희석되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메타버스 등 가상 생태계에서 경제 생태계가 많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럴 때 쓰일 수 있는 돈이 바로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다른 화폐에 비해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은 발행 수량이 딱 제한되어 있잖아요. 2,100만 개. 하지만 많은 알트코인은 수량 자체의 발행도 많고 이게 또 수시로 중간에 계획 외로 발행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요소 때문에 근본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큰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미 스스로 신뢰를 구축한 통화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치에 역점을 두는 거고 다른 알트코인 같은 거는 사실 수많은 알트코인이 있지만 그것의 99% 이상은 사라질 알트코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알트코인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도미넌스 변화를 보면 지난 6개월 사이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한 52%에서 60%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시 얘기해서
다른 알트코인의 총액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론 알트코인은 일부가 대박을 치는 알트코인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는 비트코인에 비해서 성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투자 성향이 이 리스크 테이킹을 좋아해 가지고 알트코인의 투자 비중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통계를 보니까 비트코인의 투자 비중은 17%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투자의 83%가 알트코인에 몰려 있어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도미넌스 비중만큼 60% 정도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비트코인 비중이 적기 때문에 한마디로 손해를 외국인들에 비해서 많이 보는 셈이죠. 그래서 시장이 달아오르면 확 들어왔다가 중간에 알트코인 투자로 털리고 이 시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장이 좋을 적에는 김치 프리미엄이 10% 심지어는 20%까지 붙었다가 이 장이 횡보를 보이거나 나쁘면 또 우르르 빠져나가서 지금은 김치 프리미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마이너스 2%였다가 최근에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한테 권한 거는 한국인들의 투자 방식도 이 비트코인 비중을 높여가지고 비트코인 위주의 투자를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직장인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 선택인가요? 저는 그건 아주 좋은 선택으로 보이는데요. 단 비트코인에 투자할 적에는 매월 또는 매주 적립식 장기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적립식 투자의 장점이 많아요. 우선 매입 단가가 평준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쌀 때도 사지만 조정을 받는 쌀 때도 사고 그다음에 이 등락을 거치면서 꾸준히 비트코인을 우상향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쌀 적에는 오히려 수량을 더 늘려서 살 수 있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적립 투자의 장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매입 단가를 평준화한다는 거. 또 하나는 분산 투자의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종류를 분산하는 이런 투자법도 있지만 비트코인을 시점에 따라서 분산함으로써 이 또한 몰빵으로 일시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는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투자 지식이 부족한 초보분들도 자기의 소득에 비례해서 뭐 월별 혹은 주별 이런 투자를 통해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인 부담이 덜합니다. 그러니까 가벼워요.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라는 건 뭐 적금 붙듯이 소액 투자로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장기 투자하기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폭락장이나 상승장에서 그렇게 심리가 많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꾸준히 나는 이걸 매월 매주 산다라는 거기 때문에 가격의 등락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목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충동적으로 사거나 혹은 겁에 질려서 팔거나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장기 투자에 의해서 변동성의 위험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적립식 장기 투자가 제가 권하는 강추하는 투자 방법의 하나입니다. 비트코인 투자로 은퇴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은퇴 가능하지만 저는 은퇴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경제적 자유를 성취한다는 것과 개인의 자아 실현을 이룬다는 것은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제적 성취, 즉 돈만 버는 게 인생의 다는 아니거든요. 경제적 자유를 성취함과 동시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보람을 느끼는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한편으로 계속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은퇴를 하더라도 노후자금이 한 10억 원 정도는 있어야 은퇴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노후자금 10억 원 정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얼마치 지금 우리가 사모아야
나중에 예를 들어서 20년 후에 내가 노후가 되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했을 적에 마이클 세일러의 전망치를 좀 빌려 보죠. 마이클 세일러는 이번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204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1,300만 달러 될 거라고 그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평균 한 30%, 연 30% 정도 오른다고 가정한 수치예요.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 저는 연 30% 정도는 동의 가능한 수치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 전망치에 대입을 해보면 현재 우리 돈 770만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사놓을 능력만 있으면 이게 20년 후에는 10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걸로 자산 증식을 할 경우에는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